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윤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멀리서 잘 못 만나는데 이렇게 해서 만나서 좋은 일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조금 서툴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 공지인데요. 오늘 강연은 의학적인 직접적 조언이나 진단 또는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오직 정보 전달을 위함이고 치료 관계를 대체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들 개개인의 상황과 배경이 틀리니까 조언이나 치료가 하신 분들은 이제 주치의랑 상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 강연 내용을 듣고서 정신건강 전문가한테 빨리 가시는 게 더 좋지, 이 강연으로서 그것을 지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퀘스천이랑 그런 질문 같은 것들을 채팅으로 받을 텐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는 공유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ADHD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되게 핫토픽이죠, ADHD가. 그래서 정말 ADHD 하는데 그게 정말 무엇이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애를 데리고 오실 때 ADHD가 의심이 된다 하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산만한 아이,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쉬지 않고 얘기하고 좀 정신이 없는 아이들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보면 이제 ADHD, 한국말로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 안에 그 증상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증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attention deficit,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랑 과잉 행동, hyperactivity는 확실히 이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충동성, impulsivity contro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서 주의력 결핍은 많은 분들이 많이 아세요. 이게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하고 아니면은 뭐 포커스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학교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디멘션에서 이제 조금 산만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나 1학년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일단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노릇하세요. 이렇게 포커스가 잘 안 된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자세히 아이를 관찰하다 보면 공부는 아니지만 놀이를 할 때 여기저기 그러니까 같은 다른 놀이를 하는데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보다 굉장히 빨리빨리 이 놀이에서 저 놀이로 빨리빨리 스위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집중을 하려고 해도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굉장히 산만해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게 내가 아이한테 말을 계속 했는데 잘 안 듣는 것 같다. 아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뭐뭐 해라 했을 때 그 지시를 완수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그냥 엄마가 뭐뭐를 해라 했을 때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라고 할 때 그게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화장실 가서 손 닦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물 한 컵 먹고 내려와. 그러면 이제 벌써 지시가 3개가 되잖아요. 이제 화장실 갔다가 손 닦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물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개만 하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포커스가 안 되니까 그걸 다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부모님한테는 많은 시련을 겪게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봤는데 가방을 딱 열었는데 막 숙제랑 이런 것들이 막 뒤집어져서 여기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혼자 정리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방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안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퀘션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활동할 때 이렇게 숙제나 이런 것도 자주 잃어버린다고 하는 아이들, 그것도 하나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hyperactivity 과잉 행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름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과잉 행동이라면은 결국에는 아이가 굉장히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몸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아이죠. 그래서 손발을 가만두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도 막 다리를 떤다거나, 이제 이런 아이들은 심한 경우에는 프리스쿨이나 킨들가든 가기 전에 이제 프리스쿨 다닐 때도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그래요. 뭐 애들이 다 가만히 있지 못하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하는데, 이제 학교 같은 데 가서 보면 프리스쿨도 요즘에는 서클 타임 같은 걸 하잖아요. 아니면 아이들이 다 앉아서 서클 타임을 하고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 시간이 뭐 10분, 15분이라도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그 상황을 아예 떠나거나 도망을 다닌다거나 결국에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도 뭐 하지 말라는 거 뭐 여기저기서 뭐 뛴다던가 뭐 카우치에 올라간다던가 벽을 기어오른다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하는 말이 우리 아이는 죽지 않는 엔진이 붙은 아이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계속 모터가 계속 돌아가는 아이,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일어나자마자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이제 과잉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점은 이게 이제 이름에는 없어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는 충동성이 없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충동성 컨트롤이 못하는 게 이 ADHD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제일 문제가 되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이것이 제일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충동성이 많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힘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워낙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참을성이 없고 이제 선생님 같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끝나기 전에 나 먼저 얘기를 하거나 차례를 기다리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어도 몸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어가 안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문제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회잖아요. 그래서 자기 퍼스널 스페이스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 물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학교를 가서 아이들하고도 갑자기 너 머리에 뭐가 있나 해서 막 만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들 물건들을 막 만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면 저는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이랑 뭐 그로서리 스토어나 그런 뭐 쇼핑몰이나 그런 데 가시면 어떻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예 데리고 안 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엄마들이 이제 뭐 그로서리 스토어 간다 하면 가기 전에 아이한테 그렇게 말해요. 이제 가면 엄마랑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뭐 선반에 있는 거 만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고 그런다고 어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막 선반에 있는 거 다 만져야 되고 막 다 떨어뜨리고 막 뛰어가다가 엄마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매일매일 생기는 일인 거죠. 왜냐면 그게 엄마하고 얘기를 했지만 충동성이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먼저 몸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어떤 면에서는 이 ADHD를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제일 힘든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ADHD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합형이라는 거는 attention deficit도 있고 과잉 행동도 있고 충동성 행동형이 있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과잉 행동이랑 충동성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릴 때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타입은 충동성이나 과잉 행동은 과하지 않은데 이제 주의력 결핍이 굉장히 힘든 아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자아이들이 이제 진단이 힘들다는 게 여자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몸은 가만히 있고 뭐 이렇게 막 움직인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산만하니까.
그러면 조용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막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돼서 학교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우리 아이가 뭐가 틀린가 보다 하고, 아니면 선생님도 그걸 이제 노리스하셔서 그때 좀 더 늦게 진단이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여자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단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ADHD는 왜 걸리나?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솔직히 말하면 대답을 이렇게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고, 그러니까 꼭 하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막 뭐 테레비 많이 보면 그렇게 되나, 뭐 컴퓨터 많이 쓰고 핸드폰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꼭 그것만이 ADHD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보면 유전적인 원인이 꽤 많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를 저희 상담을 할 때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나 뭐 아니면 자기 형제 중에도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생기는 거라고 아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진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ADHD는 이제 솔직히 이제 꽤 많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디스오더예요.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 아동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 내에 아동신경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그 아동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나려면 많은 분들이 뭐 개업을 하신 분들도 웨이트리스트가 꽤 오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많은 곳은 뭐 3-4개월 기다려야지 봐야 되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소아과 주치의한테 같이 가서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ADHD가 의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아과 의사는 아이들 다 소아과 주치의는 있잖아요. 그리고 소아과 선생님들도 ADHD에 대해서 많은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진단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처방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편하고 쉬운 방법, 그리고 제일 먼저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얘가 진단을 했는데 얘는 조금 컴플렉스한 케이스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진단 치료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케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동 전문 심리학자, 그러니까 child psychologist들도 진단을 하실 수는 있어요. 약 처방은 하시지 못하지만, 이따가 말씀드릴 행동 치료 같은 것들은 솔직히 psychologist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소아과 주치의 말고도 제일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게 school psychologist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칸솔도 있지만 school psychologist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씩 문제가 된다면 학교에서도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학교에다가 요청을 하시긴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학교에서 먼저 그거를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서 좀 진단을 해주실 수 있냐 하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빨리 할 수 있고 스쿨 사이코로지스트가 학교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ADHD를 치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꼭 아이가 좀 산만하다고 해서 꼭 그거를 그렇게 막 문제 삼아야 되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부모님이 같이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데
한 분은 뭐, 꼭 치료를 해야 된다 하고, 한 분은 안 돼, 뭐, 꼭 그럴 필요 있냐, 막 그러면서 싸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ADHD는, 일찍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먼저 이제 학습 장애에 대해서 드릴 건데요. 보면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ADHD를 갖고 있는 아이들 중에 거의 4분의 1, 25% 정도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학습 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반대로 학습 장애 아동들의 반 이상, 60%가 이 ADHD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DHD와 학습 장애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렇고 또 학습 장애를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ADHD가 있어서 포커스가 안 되고 좀 집중이 어려운 아이들은 학교부터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읽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포커스가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복잡한 어휘나 문법 구조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집중력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캐치업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진단을 함으로써 치료가 꼭 약물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많이 아이들한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더 떨어지고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단을 놓쳤을 경우에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들이 저희 상담실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은 ADHD 때문에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아이가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있어서 이제 환자를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심해서 의사를 봐야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보면 이제 학교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저 생각을 좀 다시 백트랙을 하면 이제 ADHD가 있었는데 그게 진단이 안 됐어요. 그러면 뭐 아까 말씀했듯이 뭐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나 충동성이 심한 애들은 이제 굉장히 학교에서 트러블 메이커라는 그러니까 말썽꾸러기라는 그런 이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면 너는 선생님 말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숙제도 안 하고 맨날 우리 수업하는데 방해만 하는 아이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포커스가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은 다 좋은 아이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는 이제 집중력은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는 되는 일이 없는 아이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랑 불안증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요. 또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를 가면 언제든지 말썽꾸러기도 하고 시험도 너무 힘들고 맨날 다른 아이들한테 젖혀지고 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게 점점 커지면서 학교 거부증으로 나타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 마지막으로 ADHD는 어떻게 치료하나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ADHD에 대해서 약물 치료만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ADHD는 확실히 약물 치료가 큰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ADHD 약들이 정말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으면 이제 집중이 좀 되고 그리고 아이가 calm down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좀 이렇게 그 과잉 행동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포커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만 하는 거를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그거 포커스만 한다고 해서 모든 심점이 다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나 뭐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organization skill이나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놀이치료나 아니면 행동치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는 학교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법으로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뒤틀어질 때 미국에서는 법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서포트 할 수 있도록 많은 법들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솔직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특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동양 부모님들, 이제 미국 스쿨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진단을 하고 아이가 약을 먹어도 학교에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한테 해가 될까봐. 근데 솔직히 미국에서는 반대로 아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이한테 서포트를 주세요 하고 학교에 요구하는 게 훨씬 더 아이한테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물 치료, 놀이치료도 있지만 행동치료, 그리고 학교에서 받는 학습 치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서포트를 해주면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쌓아가서 아이가 커도 약물을 조금 덜 먹더라도 그런 것들을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